불면증을 겪는 현대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불면증은 자율신경계와 우리 몸의 생체시계인 일주기 리듬이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박, 호흡, 체온, 소화 같은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수면은 이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돼서 활동을 돕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몸과 뇌를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성화되면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의 각성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경계는 여전히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몸은 너무 피곤한데 머리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생리적인 각성 상태가 풀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일주기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시계가 있고 그 중심에 시교차 상액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교차 상액은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작은 신경핵인데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하면서 수면과 각성,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의 하루 리듬을 총괄 지휘합니다. 이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리듬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시교차 상액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바로 빛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이제 낮이구나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저녁에 빛 자극이 줄어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은 밤 모드로 전환되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강한 인공 조명에 노출이 되고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며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이 크게 어긋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교차 상액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할 시간에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가 자율신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자체가 자율신경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로와 예민함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며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은 점점 고착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수면을 위해 흔히 쓰는 약물들 중에서 항불안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잠이 오게 할 뿐 아니라 불안과 긴장을 빠르게 낮춰서 입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 내성과 의존성에 문제가 있고요. 졸피뎀 같은 수면제도 의존성과 내성, 수면의 질 저하, 수면증 이상 행동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무조건 쓰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약은 수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약에만 의존할수록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면증 회복의 핵심은 자율신경계와 일주기 리듬을 다시 조절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수면위생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몸이 언제 깨어있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건강한 일주기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지켜야 될 수면위생 방법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오늘은 꼭 일찍 잠이 들어야 돼 하는 강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이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각성시킨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부터가 불편한 공간으로 무의식에 각인되고 활동할 때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다가도 침대에만 가면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려면 꼭 잠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잠에 들지 못하면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우리 몸에 당장 치명적인 해가 생기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눈만 감고 있어도 몸이 충분히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 같은 이런 전투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꼭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러 가는 거야. 잠에 빨리 들면 좋겠지만 잠에 못 들더라도 눈 감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고만 있어도 충분한 휴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일주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일에 피로가 많이 쌓이다 보면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다고 피로가 더 풀리진 않습니다. 식욕차 상액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매일 바뀌는 기상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순간적으로는 덜 피곤한 것 같아도 뇌의 입장에서는 월요일이 되면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 같이 혼란을 느끼고 이는 자율신경계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를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시차가 있는 외국에 여행 갔다가 온 것 같은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낮과 밤이 바뀌어서 활동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일주기 리듬의 혼란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뿐 아니라 비만, 대사질환, 암 발생률 증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체 시계와 일주기 리듬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주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되도록 빨리 자는 것이 좋고 해가 뜬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낮 시간에 충분한 활동,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햇볕을 충분히 보고 산책을 하는 등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낮 시간대의 야외 운동은 햇볕을 충분히 받아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운동은 걷기, 달리기입니다. 이렇게 낮에 교감신경을 건강하게 쓰고 밤에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면 망막을 통해서 식욕차 상액으로 강한 낮 신호가 들어가고 그날 저녁 멜라토닌의 분비가 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낮에 실내에만 있고 빈 노출이 적으면 시교차 상액은 낮 신호를 약하게 받으므로 밤이 돼도 밤이 됐다는 신호를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각성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적절한 활동, 충분한 신체 활동이 있어야지 그게 밤의 수면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일수록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누워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밤을 더 망치는 선택이 됩니다. 낮에 리듬을 먼저 세워야 밤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야간의 활동 조절입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 이후에는 운동, 강한 신체 활동, 야식 등을 피합니다.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진 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몸이 곧 잘 시간임을 인지하고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간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밤에 교감신경을 올리는 행동들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밤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체온과 아드레날린의 각성이 올라가고 높은 심박과 호흡수가 유지되면서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늦어집니다.
야식도 단순히 위장이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아직 활동 시간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면이 얕아지거나 수면 중에 중간에 각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빛 자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 이후 저녁 시간에는 강한 빛 자극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야간인데 강한 빛 자극이 망막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낮과 밤의 혼란을 느끼고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환자분들에게 저녁 시간 이후에는 집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혹은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형광등을 끄고 조도가 낮은 노란색 조명, 수면등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켜놓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이후에 TV,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많이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강한 빛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디지털 기기의 빛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핸드폰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야간의 핸드폰 사용량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면 전 이완 활동입니다. 수면 전에 이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져서 침대에 누워도 몸이 계속 긴장합니다. 이때 호흡은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 신경촌을 올리고 심박의 과각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간 이런 심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완되며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일곱 번째, 식사와 음료의 조절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과식은 소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식은 일주기 리듬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앞서도 말했죠.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되 잠들기 적어도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것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긴 낮잠은 수면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수면을 더 일찍 낮에 땡겨오는 것과 같습니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일 가능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에도 기상시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 아침과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서 식욕차 상에게 강한 낮 신호를 주는 것, 낮에는 몸을 적당히 움직여 자연스럽게 피로를 쌓는 것, 저녁 이후에는 밝은 조명과 디지털 화면 노출을 줄이는 것, 잠들기 전에는 과도한 각성 자극이나 운동을 피하고 호흡이나 명상, 책 읽기, 이완 활동 등으로 신경계를 서서히 이완시키는 것,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불면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이 통째로 무너지는 권태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그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 즉 병적인 피로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의지력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선은 완전히 잘못됐고,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버텨온 사람들이 소진 단계에서 겪는 전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짧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상당 부분 소모해버린 상태, 즉
소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와 브레인포그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단계적으로 반응한다고 봅니다. 자율신경계 역시 만성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경고 반응을 보이다가 저항 단계를 거쳐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됩니다.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로축은 스트레스의 저항력, 가로축은 시간의 경과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 후 신체의 반응은 경고 반응 단계에서 저항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소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프의 곡선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저항 단계에서 유지가 되며 결국 소진 단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려 애를 쓰고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에너지를 쥐어짜서 환경에 적응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는 고갈되고 진이 빠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병에도 취약해집니다. 가볍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까지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노화도 빨라져서 노년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진된 자율신경계가 더는 우리 몸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엑셀과 브레이크가 둘 다 말썽인 자동차입니다. 먼저 엑셀은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잘 안 붙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에너지 동원이 잘 안 되는, 에너지 대사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브레이크 쪽 문제는 우리가 멈추고 쉬어야 할 때 잘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피곤한데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감이 쉽게 올라오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은 없는데 긴장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피로 환자분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마치 저전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도 사소한 스트레스는 급격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브레인포그는 이 과정에서 같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뇌도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길어지면 집중, 기억, 판단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저전력 모드로 실행하는 컴퓨터처럼요. 그래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계속 깜빡깜빡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뇌분비계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리듬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장기간 흔들리기 쉽고 그 결과 수면, 각성 리듬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회복은 더 무너지고 회복이 무너지면 피로가 더 만성화됩니다. 결국 만성피로는 피로, 수면 붕괴, 더 피로, 더 예민함 이라는 악순환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번아웃이 단순히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동력까지 꺼지는 느낌으로 오는 것도 이런 악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기분과 의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세로토닌, 도파민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기력감, 흥미상실, 불안이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만성피로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피로를 가볍게 생각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회가 피로를 너무 당연시합니다.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를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고 남들과 이런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 사회 분위기에서 본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이죠. 다들 피곤하니까 내가 피곤한 것도 다들 그런 거지 뭐. 누군가의 병적인 피로와 아픔도 야 다들 그래 라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만성피로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열이 나거나
골절처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서 주변에서는 의지를 더 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소진된 사람에게 더 노력해라 라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고장난 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진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채찍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아웃, 브레인 포그, 만성 피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 리듬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밤마다 생활 패턴이 바뀌면 혹은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 몸은 계속 시간대를 옮겨 다닌 것처럼 느낍니다. 자율신경계도 호르몬 리듬도 수면의 질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로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기상시간을 가능한 고정하고 낮에는 적절히 활동하고 햇볕을 보고 해가 진 이후 밤에는 빛자극과 신체 활동을 줄이고 몸이 이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을 잘 지키고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의 기반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이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소모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피로를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힘, 즉 항상성 유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로 이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약 치료는 피곤하니까 보약을 먹는다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의 어떤 축이 무너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쪽이 문제인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돌리고 회복시키는 쪽이 문제인지, 수면 회복력이 깨져 있는지,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돼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지, 소화와 흡수 기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에너지의 생성, 순환, 회복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무너지면서 만성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때는 잘 먹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와 흡수 기반을 먼저 회복시켜서 에너지의 입구를 다시 열어주는 접근이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채울 수 있는 토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반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현실에서 항상 있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능력,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나 아주 느린 조깅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움직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흡, 명상, 이완훈련 같은 부교감 신경을 직접 켜는 기법들입니다. 만성 피로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진을 심화시킬 수가 있으니 가벼운 걷기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기가 만성 피로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에너지 대사를 부드럽게 올리고 순환을 개선하면서도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특히 나의 감각과 현재 몸 상태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걸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주의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레인 포그를 겪는 분들에게는 신경계 안정과 주의력 훈련이 동시에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만성 피로와 번아웃은 더 버텨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생활 양식은 지속 불가능한 형태이다 라는 신호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작은 루틴부터 다시 세우고 우리 몸의 에너지 기반을 보강하는 것, 그리고 긴장과 회복의 전환 능력을 되찾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무너진 몸과 마음의 균형은 반드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을 겪는 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면 치료도 받고 생활관리도 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속에는 자율신경계 회복의 특성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증상의 오르내림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하루하루 컨디션에 편차가 있죠. 그런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 진폭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날은 몸이 한결 가볍고 편해서 다 나은 것 같다가도 며칠 뒤에는 다시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소화가 무너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오르내림이 치료가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생활관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도 이런 파동은 아주 흔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듯 고쳐지는 구조가 아니라 자극과 환경에 반응하며 신경계의 반응성이 다시 조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 자체가 직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덜 힘들긴 한데 가끔 확 떨어질 때가 있어서 불안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하루의 컨디션, 한 번의 증상을 기준으로 전체 경과를 판단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서 역시 안 낫는 건가 봐.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고 이런 불안은 다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기준은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빨라졌는지 예전처럼 심하게 무너지진 않았는지 흔들린 뒤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 회복은 계단식으로 한 칸씩 쭉쭉쭉쭉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파형처럼 위아래로 흔들면서 평균적인 선이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아지는 중에도 계속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건너는 중이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온 게 아니야 이해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날에도 몸을 덜 몰아붙이고 회복의 리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증상이 나쁜 날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회복된 날을 기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조금 편했는지, 어떤 날엔 회복이 좀 빨랐는지, 무엇을 했을 때 이런 불편감이 덜 느껴졌는지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예전과 달라진 지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율신경계는 이런 작은 안정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균형점을 학습합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오래 쌓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오르내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예민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지 회복이 멈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생기고 있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통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감은 결코 원인 불명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황, 불안, 소화 문제, 두통, 어지러움, 불면, 만성 피로처럼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많은 증상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이라는 공통된 흐름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라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둘째, 원인이 명확하다는 것은 치료 방향도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진단이 까다롭고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회복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약이나 시술 같은 수동적인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면 습관, 일주기 리듬, 식사 습관의 개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이완법 같은 생활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치료와 관리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이고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자율신경계 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증상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몸과 마음이 오랫동안 열심히 버텨왔다는 증거이고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과 이 이야기가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내 몸과 마음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생기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일이 됩니다. 그 첫 지점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겪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낸 그런 모든 과정과 노력이 지금의 여러분을 보다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